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캐런 베셀리 시장이 한인타운 안전을 위한 필수 연락처 전단을 제작해 주요 한인단체와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은 또한 현재 워싱턴 DC에서 LA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방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9일, 오늘은 4.29 폭동이 발발한 지 32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한인회관에서는 한역 커뮤니티 대표단체들이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UCLA에서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찬반 시위가 양측 간의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로 인해 지금까지 약 800명의 학생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학가의 반전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평화적인 시위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하지만 경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금리 수준도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달러화 강세가 세계 경제의 위험을 초래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킴 후보를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하원의원의 정치 이력과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성 지지율이 낙태 문제로 인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사업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교통사고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한 무면허 미용업소에서 미용주사를 맞은 여성 3명이 HIV에 감염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과 격화 기로에 선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전화 협의를 갖고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 사우디의 방위 조약이 완료에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2시간 1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신적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반갑게 맞았지만 이 대표가 15분 분량의 모두 발언을 쏟아내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신뢰 구축은 다음 회담 여부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클리퍼스가 댈러스를 116대 111로 꺾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 전적 2승 2패를 만들었습니다. 레이커스는 덴버와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시즌 16호 골을 터뜨렸지만 아쉽게도 팀은 아스널에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르하브르와의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팀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조원을 쾌청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지금 대학가가 몸살을 앓고 있죠. 시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학가 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확산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 UCLA에서 평화적으로 이어지던 시위는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대학가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UCLA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현장에 맞불 집회를 벌이다가 양측이 충돌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체크무늬 2건을 두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스크럼을 짠 상태로 친이스라엘 시위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양측이 얼굴을 바로 맞댄 상황에서 고성이 오갔고 상대방을 밀쳤다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대학가 시위에서 이스라엘 정부 지지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촉하며 긴장이 고조된 것 UCLA에서 가장 고조됐었습니다. 대학 측도 양측 시위대 간 설치되어 있던 분리시설이 뚫리고 양측 시위대 간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에서 UCLA는 평화적 집회 장소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 같은 폭력이 발생해 가슴 아프다라며 사태가 격화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USC 캠퍼스에서 93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된 바 있죠. 지금 전국의 대학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하면서 졸업 시즌 학기 말을 앞두고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지금까지 7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며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108명이 연행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로 인해 모두 미전역 대학가에서 7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입니다. 이들은 캠퍼스에서 농성을 벌이다 당국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학교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기업과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자체와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보면 예일대에서는 지난 22일 학생 47명을 포함해 60명이 캠퍼스 내에서 시위를 이어가다 퇴거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고 다음 날 미네소타에 대해서는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9명이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이곳 LA에 있는 USC와 보스턴 에머슨 대에서 각각 93명과 118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25일에는 오하이오 주립대, 아틀란타의 에모리대에서 36명과 28명이, 그리고 26일은 덴버 오레리아 캠퍼스 단지에서는 약 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말에도 시위가 계속되면서 27일 아리조나 주립대와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각각 69명과 102명도 체포됐습니다. 이 반전 시위가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시위를 부르는 얘기도 점점 달라지고 있죠. 반유대주의 시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위대들에게 직접 들어보니 우리는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이게 아니라 반전 시위다. 전쟁을 중단하라는 시위다. 라고 해서 또 반전 시위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반유대주의적 시위라는 비판과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주요 대학 캠퍼스 곳곳이 반전 시위를 위한 텐트촌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70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뿐 아니라 친이스라엘 성향의 맞불 시위도 등장하면서 UCLA에서는 양측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주한 상태에서 시위대는 슬로건을 외치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지만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대학 당국에 언론의 자유와 시민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these pro-Palestine protests are anti-Semitic, and this is obviously not true. I hope that I can use my voice to amplify what other people are saying. 대학가의 반전 시위 확산은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시위가 반유대주의라며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반유대주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존 패터먼 상원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위는 위대한 미국의 가치지만 하마스를 위해 소형 텐트에서 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시위에는 반유대주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슨 상원의원은 대학 내 반전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자지구 내 대규모 기아와 기근 가능성을 비난하는 것을 반유대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반전 시위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주 방위군 투입 필요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백악관은 평화적 시위는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반유대주의와 혐오 발언, 폭력 시위는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코리아타운 한인들이 사건 발생 시 관할 경관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긴급 연락처 리스트를 전단지로 만들어서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캐런 베스 LA 시장이 타운에서 개최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모임에서 라운드 테이블 미팅 이후 타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운 담당 경관들의 직통 연락처 리스트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26일 LA 시당국 측은 한인타운 안전 관련한 필수 연락처 목록에 관한 전단지를 배포하며 타운 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당국은 이 같은 조처는 지난 17일 LA 한인회에서 진행했던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타운 한인사회 리더들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어도 경찰국 담당 경관에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혹은 연락이 신속히 닿지 않아 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올림픽 경찰서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적이 많다는 한인들의 불만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이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타운 한인들이 사건 발생 시 911 외에 긴급히 관할 지역 담당 경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긴급 연락처 리스트가 마련된 것입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에 타운에 배포되는 담당 시니어 오피서들의 연락처는 북쪽으로는 맨로스, 서쪽으로는 크랜셔, 동쪽으로는 후버, 남쪽으로는 산타모니카 프리웨이 구간까지 커버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한인들이 올림픽 경찰서 시니어 경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자기 지역구가 어디인지 이제 보시고 이분들이 누군지 우리 구역에는 시니어 리더 오피서가 누군지 그리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은 특별히 도움 필요하실 때 이분들하고 소통하면은 좀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단지에 공개된 연락처는 한인타운을 10개의 구역들로 나뉘어 올림픽 경찰서 경관 소속 시니어 오피서 10명이 각각 한 구역씩 맡았습니다. 한인인 해리초 경관을 비롯해 총 10명의 시니어 오피서들의 연락처가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LA 한인의 인근 구역을 맡고 있는 해리조 경관의 전화번호는 213-793-0649번입니다. 연락처에는 에런 폰세 경찰서장의 이메일도 게재되어 있어 서장에게 연락을 해도 됩니다. 사실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한인회를 이용을 해주시고 좀 이런 좀 사고들이 발생을 안 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기시면 이런 많은 리소스를 통해서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개된 연락처는 LA 한인회, LA 한인 상공회의소, 노인센터,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를 통해 타운에 배포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타 단체들을 통해서도 널리 배포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오늘 4월 29일입니다. 네, 잊으면 안 되는 날이죠. 4.29 폭동 발발 32주년입니다. 1992년 LA 폭동 발발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2년 전 미주 한인 이민 1세대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준 4.29 폭동은 한인 사회가 커뮤니티 현 주소를 성찰하고 폭동을 직접 겪지 않은 한인 2세, 3세 차세대들에게 그 의미를 계승하고 상호 이해와 인종 화합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7일에는 한인회관에서 한인 학생들이 다인종 대화 포럼과 함께 모인 4.29 차세대 토론회가 열려서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20여 명의 한인 학생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 스티브 강 수석 부회장, 그리고 데니스 오브 다이얼로그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이 2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5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올해 LA 폭동 32주년에는 한흑 커뮤니티 대표단체들이 양 커뮤니티 간 화합과 협력 강화 차원에서 차세대 장학 사업을 공동 실시합니다. LA 흑인 커뮤니티의 구심점이자 한인회와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퍼스트 AME 교회와 함께 양 커뮤니티에서 각각 3명의 예비 대학생을 추천해 상호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선발 기준은 당연히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학생들이고 이 장학금 전달식 오늘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 이어가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2, 3도가량 올라서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남가주의 맑은 날씨는 이번 한 주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를 웃돌아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풍부한 햇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여름 더위도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8도, 54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82도, 53도, 해안 지역은 67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4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웹페이지 지금 좀 많이 달라졌죠. 처음 들어오신 분들 바뀌었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사항 혹은 뉴스 제보해 주실 거 있는 제보 관련 사항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왼쪽 상단에 청취자 제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청취자 제보를 클릭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청취자 제보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매 시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보도해드릴 건 보도해드리고, 취재할 건 취재하고, 그리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라디오설 1650.com 청취자 제보 섹션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해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앤디 킴 연방하원의원의 정치 이력과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7일 앤디 킴은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 자리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며 그 누구에게서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의 전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민주당의 독특한 경선 시스템 탓에 지역 당 지도부에 출마 신고를 먼저 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기존의 선거 관례였는데, 이 같은 기득권을 혁파하는 전략으로 오히려 승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삼성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입니다.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또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하루 만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워싱턴 DC 의사당 난입 사태 후에 홀로 묵묵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진이 보도돼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성실한 공복으로서의 인상을 크게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그는 정치 외부자의 진술을 구하자는 내부자라는 점과 또 남들이 놓치는 중요한 순간들을 거머쥐는 점을 입증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 낙하색 오래간만에 소개해드리네요.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낙하색과 민권센터 등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이 다카 수혜자들의 신분 자동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다카 수혜자들이 자격갱신 지연 사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다카 신분 자동 연장을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촉구하는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처리 지연 문제가 계속되면서 공경을 겪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고 여행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더욱 추방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민권센터 등은 이민국에 적체 또는 보류 중인 다카 갱신 신청서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발전상을 거주국과 동포사회에 알리기 위한 재외언론의 역할을 모색하는 제24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가 한국 시간으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재외동포 공공외교와 재외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모두 60여 명의 동포 언론인이 참여했습니다. 김명건 회장은 개회사에서 재외 언론은 700만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글 신문과 방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 유지에 앞장서면서 공공외교의 토대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며 한류에 힘입어 거주국 주류사회 교과서에 한국을 알리거나 잘못 알려진 점을 바로잡는 데 언론이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막식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기철 청장은 대한민국은 과거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유럽연합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70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동포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보험 들기가 쉽지가 않죠. 다 떠나갔습니다. 주택보험을 들려면 굉장히 많이 발품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올스테이트가 캘리포니아의 보험을 다시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로컬 뉴스 보도 연결해 봅니다.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만일 가주에서 보험료 인상이 한층 수월해진다면 주택보험을 다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럴드 지머만 올스테이트 부사장은 만일 가주 정부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수월하게 만든다면 당장 가주에서 주택보험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머만 부사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비용을 계산하는 새 모델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수월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주택보험 가입을 다시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보험회사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모델로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닥칠 재해 위험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올스테이트는 가주시장에서 주택보험을 다시 제공하기 위해 가주보험국과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가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원인은 학자금 대출빚과 주택난, 주거비용 인상 등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요인들이 밀레니얼의 경제 다양한 원인들이 이들의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35세인 평균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과거 베이비 부머 세대가 35세였던 때와 비교해 이들보다 30% 더 가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 가운데 베이비 부머에 비해 부유한 층은 상위 10% 부유층이었습니다. 28세에서 43세 사이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데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학자금 빚이 높아졌지만 이를 감당할 만한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위 10%의 부유층 밀레니얼 세대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이들이 부를 일구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성인 주민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의 30% 정도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 지역사회의 보건이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또 한인타운의 흡연율도 타 지역보다 높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해서 재정적 여유는 부족한 편이며 환경적으로 공원이나 여가 공간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커뮤니티 헬스 프로필 보고서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28.9%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무보험자 비율은 LA시 전체는 14.5%, LA 카운티는 12.6%로 나타나서 한인타운 지역 주민들의 무보험 비율은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흡연율도 높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성인의 8.7%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LA시 평균인 6.5%, LA 카운티의 평균인 6.0%보다 높은 것입니다. 한인타운 지역의 성인 중 당뇨병 비율은 16.4%로 이 수치 역시 LA시 평균 10.5 그리고 LA 카운티 평균 11.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LA 한인타운은 전반적으로 납 노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차량 배기가스와 건물 공사로 인한 먼지, 유해 물질 등으로 대기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 5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LA시가 잔리 시의원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 주도로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개최합니다. 첫 행사는 5월 3일 시청에서 열리는 아태 문화유산의 달 선포식으로 이날 10시부터 LA 시의회에서 열리는 선포식 행사에 총 6명의 아시아계 리더가 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이어 정오부터는 시청 스프링코트에서 오프닝 리셉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5월 3일은 금요일입니다. 이어 5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잔리 시의원 지역구인 12주구에서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 행사가 열리고 18일에는 LA시 전역에서 아태 문화유산의 달 커뮤니티 서비스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19일에는 아태 문화유산의 달 LA 마켓 행사도 이어집니다. 체크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훔쳐서 수십만 달러를 빼돌린 한인을 포함한 우편물 절도 사기 전문 조직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곳 소식은 아니고요. 미주리주 소식입니다. 미주리주 검찰에 따르면 세인트 찰스와 워런 카운티에서 우편물 절도 사기를 벌인 루벤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절도단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아 브릭스는 지난 24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에서 은행 사기 3건과 개인정보 도용 2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 제시카 컵크 페리트과 루벤 김씨, 홀리 네일러도 각각 은행 사기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브릭스는 컨트랙터로 일하면서 2019년부터 고용주의 집 우체통에서 우편물과 개인 체크를 훔쳐 개인정보를 이용해 체크를 위조했고 바로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커크 패트릭, 네일러는 위조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체포 당시 마약과 백지 수표, 도난당하거나 사기당한 수표 모두 44,423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앞에서 무려 80마일 이상 과속 질주하다 인도를 향해 돌진해 한인 여학생 등 2명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인데요.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2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형량으로 4년형을 제시했는데 샤이드, 이 운전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이 주정부와 로컬 정부 경찰의 이민 단속을 금지하고 연방정부와의 공조를 막은 주 검찰의 행정지침 폐기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8년 뉴저지주 검찰청장이 시행한 주 로컬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민자 단속과 연방정부와의 공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 폐기 움직임은 텍사스주 등이 보낸 망명 신청자를 태운 버스 중 일부가 뉴저지로 도착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뉴저지주가 불법 입국한 이민자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공화당 주장에 대해서 주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가슴 먹먹해 했었죠. 롱비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애완견 주인이 애완견을 뭐 이유가 있겠죠. 사연이 있겠죠. 애완을 버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걸 모르는 애완견이 그 차를 끝까지 돌아갑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 KBS가 모아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한 도로입니다. 이때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검은색 자동차 주변을 이리저리 맴도는 강아지 한 마리. 창문 높이까지 펄쩍 뛰어오르며 운전자와 눈을 맞추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아지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자신을 두고 가지 말라는 듯 강아지는 차들이 쌩쌩 오가는 위험한 도로를 따라 문제의 자동차를 필사적으로 뒤쫓아갑니다. 이 안타까운 장면은 당시 뒷차량을 운전 중이던 배달기사에 의해 촬영됐고요. 곧바로 소셜미디어상에서 일파만파 확산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평소 유기견 구조 활동을 하던 한 누리꾼이 팔로워들의 도움을 받아 버려진 강아지를 몇 시간 만에 찾아냈고요. 이후 치코라는 새 이름을 얻은 이 강아지는 현재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임시 보호자에게 맡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온 힘을 다해 주인의 차를 뒤쫓는 강아지의 모습이 마음 아프다. 차에서 번호판까지 떼어놓은 걸 보니 완전히 계획된 것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912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1,500명 이상이 숨졌던 타이타닉호. 당시 희생자 중 한 명인 미국 재계 거물 존 제이컵 에스터 4세의 금시계가 최근 영국 경매에서 117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0여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예상 낙찰가보다 8배나 높은 가격이며 타이타닉호에서 수습된 물품 중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경매업체 측은 에스터 4세는 타이타닉호 탑승객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면서 당시 기준으로 그의 순자산은 8,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터 4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려 하자 임신 중이던 아내를 구명보트에 옮긴 뒤 자신은 배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후 그의 금시계는 침몰 7일 뒤 그의 시신이 수습될 때 다른 개인 소지품과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율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NN은 전국적으로 재판 전과 재판 후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격을 하면서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이용해 많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이 자금이 상당한 법률 비용 지출을 상쇄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NN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무소속 케네디 후보가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거라는 분석을 뒤엎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케네디 후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날선 농담을 선보였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바이든 대통령은 소개를 받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But please, not so loud. Donald was listening. Sleepy Don. 최근 성추문 관련 재판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았던 모습을 비꼬은 겁니다. 자신의 최대 약점인 나이를 소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And yes, age is an issue. I'm a grown man running against a 6-year-old. 마지막 건배사도 과거 출입기자단 만찬을 거부하는 등 언론과 갈등을 빚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To a free press, to an informed citizenry, to an America where freedom and democracy endure. God bless America. 형사재판으로 힘든 한 주를 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소속 케네디 후보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케네디 후보는 사기꾼 바이든을 돕기 위해 민주당이 심은 극좌 진보주의자라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차라리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공세엔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 케네디 후보는 민주당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3후보에 대한 뿌리 깊은 회의론 속에서도 케네디 후보가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기록한 데다 특히 지지층 가운데 공화당 지지 성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ennedy has really appealed to that group of Americans again who believe in conspiracy theories that's stronger on the right now in American politics.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케네디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케네디 후보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마이애미에서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은 두 사람을 다 아는 플로리다 부동산 중개업자 스티브 위트코프가 주선했고 회동 중에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댄 건 정치적으로 상대가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대선 자금 모금 면에서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물급 공화당 후원자들을 등에 업고 있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필요합니다. 또 2028년 대선 재도전을 꿈꾸는 디센티스 주지사로서는 공화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미국 달러화 강세가 세계 경제의 위험을 초래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둔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강달러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28일자 사설을 통해 이달 초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다른 통화 대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달러화로 인해 아시아 일부 통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엔화와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기록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로화와 중국의 위안화 등 다른 통화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달러화 강세는 깜짝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사상 최고 수준이던 2022년 9월과는 달리 미국 경제의 견조한 호황과 또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금리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더 나은 수익률과 강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화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달러화 가치에 대한 상승 압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강달러는 무역 흐름을 변화시켜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의 구매력이 높아지며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은 다른 나라 제품을 쉽게 구매하게 되는 동시에 물가 억제에 성공하기 시작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소비자와 기업들이 달러화 가격의 상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역 변화로 인해 미국은 특히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부양책과 무역 적자와의 싸움을 악화시킬 수 있는 데다가 중국 기반의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딜리스크 정책도 역시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달러는 또한 신흥국의 부채 상환 부담을 늘려서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지금 플레이오프 1라운드 진행 중이죠. LA 레이커스 얘기하려면 토요일까지 거슬러 가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LA 레이커스가 덴버를 119대 108로 꺾고 반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 기사회생했다. 한 경기 더 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리즈 전적 1승 3패로 레이커스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커스 오늘 오후 7시에 덴버에서 5차전 경기에 갔습니다. 오늘 지면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입니다. 클리퍼스는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어제 116대 111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탈락한 팀이 나왔죠. 피닉스 선즈가 미네소타에게 116대 122로 패하고서 시리즈 전적 4전 전패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짐 싸는 팀이 됐습니다. 오프시즌에 크리스 폴 버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력을 강화했다라고 하더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피닉스 선즈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리그 16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팀은 아쉽게 패배하면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걸린 4위 탈환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10입니다. 팽팽한 탐색전이 펼쳐지던 전반전, 선제골은 뜻밖의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아스널의 코너킥이 수비하던 호이비에르 머리를 맞고 그대로 토트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 토트넘은 빠른 역습 전술로 나선
아스널 사카에 추가골까지 내줬고 또다시 코너킥으로 세 번째 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모처럼 후방을 침투한 손흥민 발끝에 롱패스가 전달됐지만 이마저도 골문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양상은 사뭇 달랐습니다. 토트넘 센터백 로메로가 최전방까지 압박을 펼치며 행운의 추격골을 만들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20여 분 뒤 이번엔 아스널 수비수 라이스가 토트넘 벤 데이비스를 걷어찬 장면이 VAR에 포착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페널티킥을 성공해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루턴타운전 이후 3경기 침묵을 깬 리그 16호 골입니다. 또 북런던 더비 라이벌인 아스널전 20경기에서 통산 8번째 골을 넣으며 유독 강한 면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트넘은 심판의 종료 휘슬 직전까지 동점골을 노렸지만 더는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I know they scored a lot of goals in the Premier League this season, but I think definitely we got to do so much better, especially in the first half and the way we played. 리그 4위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이는 7점. 5위인 토트넘이 2경기를 덜 치렀지만 자력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를 탈환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더욱이 첼시와 리버풀, 맨시티 등 강팀과의 대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손흥민의 챔피언스리그 도전은 더 험난해졌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리그 3년 연속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웃었고 하극상 논란으로 울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던 이강인의 프랑스 리그 첫 시즌은 그래도 우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YTN입니다. 이강인의 크로스에서 연결된 극적인 동점골, 패배위기 PSG에 승점 1을 안긴 황금 왼발입니다. 이튿날 2위 AS 모나코가 지면서 PSG는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3년 연속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리그왕 20승 10무 1패, 압도적 전력으로 구단 역사상 50번째 트로피를 안게 된 겁니다. 이강인은 리그 2골, 도움 3개로 연착륙하며 프랑스 데뷔 시즌부터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5대 빅리그에서 우승한 건 잉글랜드 박지성과 독일 정우영, 이탈리아 김민재에 이어 만 23살 이강인이 4번째입니다. 슛돌이 이강인에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7월 음바페가 뛰는 명문 빅클럽 PSG와 5년 계약서에 도장 찍었고 세계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요. 경기장에서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황선홍호에 합류해 금메달 사냥에 앞장섰습니다. 병역 의무를 해결한 이강인은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에서 PSG 첫 골을 폭발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완패했고 이어 주장 손흥민에게 하극상, 나아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 매서운 질타도 받았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어진 태국과 A매치에서 손흥민 골을 돕고 포옹하면서 축구장 안팎에서 논란에 직접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24년 4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